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총선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거취 문제가 여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 중진들은 물론 친윤석열계 의원까지 거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입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놓고 여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제 작심 발언 이후 친윤 핵심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황상무 수석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총선 전에서 살얼음판 승부를 벌이는 수도권 후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여당 내 위기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59개 선거구에서 단 7곳만을 저희가 승리했고 서울 49개 선거구에서도 8곳, 인천 11개 선거구에서는 겨우 1곳만 당선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역시 총선을 3주 앞둔 여당의 부담입니다.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또 해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고. 야당들은 이 대사와 황 수석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입틀막으로도 모자라서 칼틀막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 정권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의 인물이 런종석 호주 대사의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황상무 수석의 경우 대통령실 내에서도 잦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2차례 냈습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 없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에 대한 존중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혔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거취 압박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 수석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지 나흘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강압 내지 압력을 행사한 적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 사례까지 들며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언론사에 대한 세무 사찰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황 수석의 경질이나 자진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없었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 정책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여론 추이 등에 따라 황 수석의 거취에 대한 방향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국가안보실장 인터뷰, 대통령실 홈페이지 반박문, 그리고 이 대사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 주장에 연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대통령실은 현안 관련 입장을 통해 이 대사 조기 귀국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라며 도피 출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수석과 달리 이종섭 대사 거취 문제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확산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알림 형식으로 밝힌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대통령 핵심 참모의 대언론 인식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요구가 나온 황 수석의 인사조치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그동안 정부가 특히 대통령실이 보여준 모습은 그 철학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재작년 MBC 취재진을 상대로 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대표 사례였습니다.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언론의 견제 기능이 거부당했지만 편의 제공을 중단하는 차원으로 치부했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당 의원은 공공연히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 중단으로 겁박하고 나섰고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까지 정부 기관이 동원됐습니다. 정부 기관을 앞세워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도 강행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부 기관을 통한 사찰 대신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왔습니다. 언론 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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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러한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부정평가한다는 응답이 57.9%로 언론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긍정평가한다는 대답 34.4%보다 많았습니다. 국제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 보고서는 한국을 언론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황상무 수석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좌파가 놓은 덫에 제대로 걸린 거라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언급한 좌파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와 야당과 좌파 언론을 함께 묶었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를 파헤치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는 다릅니다.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1시간여 만에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법무부의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대통령실은 공수처 주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재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 일정에 맞춰 이 대사가 귀국하기로 했고 공수처도 날짜를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 급하다면 공수처는 바로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며 공수처가 정치를 하는 곳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대통령실이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격하게 반응한다며 불만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해서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현직 검사는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대로면 대통령실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출국 금지 해제가 극히 드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선 이종섭 대사가 특별 대우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직 검사는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빨리 조사하라는 발언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정치팀 윤수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이종섭 대사의 귀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거취 표명.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꽤 단호한 어조로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 보면 두 가지 요구 모두 일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위원장이 오늘은 나서서 얘기한 게 없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부터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네. 출근 직후 선거대책위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전에 말씀드리는 게 주객이 전도될 것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회의를 마치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도 도시락을 시켜 먹겠다고 할 만큼 외부 노출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이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좀 많이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조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 때 당의 입장은 그대로 간다, 지켜보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입장은 그대로 간다. 자, 이러다가 지난번에 정리된 걸로 알았던 당정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재연되는 거 아니냐, 총선 앞두고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면서도 공수처의 소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목이 대통령실과 공감대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공수처를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위원장은 황상무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당 대표로서 한동훈 위원장과 오늘 대통령실이 보여준 입장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도 오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잘못이 없었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도피성 대사 임명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임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까지 언급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정 갈등을 이렇게 표면에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물 밑에서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이종섭 대사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정 모두 공수처에게 좀 책임을 돌리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황상무 수석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당 쪽에서도 거취 압박이 지금 굉장히 상당한데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밀고 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분리 대응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 대응. 네, 이 대사는 이제 수사도 있고 외교 쟁점도 있어서 간단치가 않으니까 황 수석의 거취 문제부터 정리하고 가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만 오늘 한 조간 보도에서 사퇴로 좀 가닥이 잡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 걸 보면 이런 분리 대응조차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대통령실 기류와 냉혹한 총선 민심 사이에서 여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윤수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강벨트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6%,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 지역을 찾아 이 지역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권 심판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날이다. 주중에는 전국 격전지를 돌고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식 후보 공천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급에 올라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승리할 경우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현역인 이재명 대표 공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0%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39%보다 11%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차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는 여론조사 기간 도중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KDI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이 대결합니다. 서울 다른 곳에서 지역구 의원 경험이 있지만 두 후보 모두에게 이 지역은 처음 도전하는 곳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경제 전문가가 양측이 강조하는 구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는 전현희 후보의 46%, 윤희숙 후보의 37%가 응답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전현희 후보의 지지도가 51%로 윤희숙 후보의 39%보다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수도권 판세를 가늠할 경기 남부권의 관심 지역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권자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화성을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5석을 석권했던 수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으는 곳도 있는데요. 손하늘, 김건휘 두 기자가 현장 민심과 함께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화성 동탄 2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빼곡한데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선거를 거듭하면서 화성의 지역구 수는 2개에서 3개, 다시 4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곳 화성을 지역구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34살, 전국 평균보다 10살이나 낮습니다. 보수의 한복판 대구냐, 살고 있었던 서울 노원이냐를 저울질하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곳을 최종 낙점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의원과 함께 개혁신당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비록 당은 작아 보이더라도 제가 당대표로서 빠른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교육과 교통의 문제, 문화예술의 문제 제가 중앙의 이슈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전문가 영입 인재를 이곳에 공천했습니다. 근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으로 역시 인근의 화성연구소를 오갔던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이 지역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확대돼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이 지역을. 어디가 막히고 어디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반도체 산업을 잘 아는 제가 산업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동탄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총선에선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앞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3%,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공영훈 51%, 이준석 22%, 한정민 19%로 선두인 공 후보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이 25%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미래 16%, 개혁신당도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모두 가져갈 정도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곳 원도심 8달구가 있는 수원병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였습니다. 민주당은 지키고 국민의힘은 이곳 수원병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명실공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재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문규 후보를 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산업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여당은 장관에 취임하고 3달을 조금 넘게 채운 방 후보를 총선 출마를 위해 차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사람을 뽑아야죠. 지금 현 정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쪽으로 밀어줄까 하는데 경제 전문가가 나오면 좋죠. 아무래도 저는 좀 정부랑 좀 견제가 돼야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 후보 역시 구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동안 그 발전 격차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계세요. 팔달을 원도심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활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후보는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도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요청한 데 대해 조용히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말을 후보 측 관계자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다음 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7%,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53%,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40%로 격차가 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진 의원의 보수 계열 후보와의 표차는 각각 7.9%포인트, 10.5%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인천 계양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 경기 수원시 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 화성시 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결국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탈당을 하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의 1호 참모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앞서 5.18 폄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에 이어서 여당에서 공천 취소에 반발하는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막말은 20대 때 실수라고 거듭 강조했고 병역 기피 의혹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거라 반박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탈당을 하겠다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역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여당 후보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예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당의 판단은 물론 탈당 후 복당은 없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고에도 장 전 최고위원은 민심을 내세웠습니다. 수영구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그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 전 최고위원에 앞서 5.18 폄훼 논란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2차례 승리한 걸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공천을 취소한다는 당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지만 지역 민심을 내세워 출마를 강행한 겁니다. 주민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저를 선택해 주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돈봉투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일단 공천 번복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예지 현 비례대표 의원과 임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름을 올렸고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설 특사에서 사면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수석 등이 당선 안정권에 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글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언이 지나쳤지만 책임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덕성 최하점을 받고도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봉화마을을 찾은 양문석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사죄, 또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죄라고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 후보는 언론단체에서 활동하던 2007년 한미 FTA를 이유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매국노, 가면 쓴 미국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엔 비이재명계 동료 정치인을 비하하는 수박 표현을 썼다 징계도 받았는데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 최하점을 받고도 통과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이 문제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혐오 발언을 지적하는 공천관리위원들과 언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이 지나쳤지만 그 이상의 책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과거 한나라당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던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한 비난을 목발 경품, 5.18 폄훼 등 다른 막말처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인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참, 한번 오락해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후보직을 내놔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자체가 저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봐요. 다만 양문석 후보와 경선에서 패한 친문 전해철 의원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거듭 반발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대학마다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모레 최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건데요. 의사협회 간부 2명에게는 처음으로 면허 정지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증원 의제에 대해 열려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2,000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학별로 늘어나는 정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공식적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5월에 발표됩니다.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연 지 일주일도 안 돼 증원 배분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처음 내렸습니다. 대상은 의사협회의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2명인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3번째로 출석했다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별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당장 내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조금 전에 결의를 했는데요. 서울대 병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전국의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기를 오는 25일로 잡았었는데 변화가 좀 생긴 건가요?
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후 5시부터 이곳 서울대의대 본관 건물에서 1시간가량 총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사직서 제출 시기였습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당장 내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서를 받아 취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 3월 19일부터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여 다음 주 월요일 3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학교에 최종 제출하는 시기는 3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서울대 비대위는 전체 교수의 74.5%인 283명이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안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25일에 맞춰 한꺼번에 힘을 싣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자, 또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얼마나 증원이 가능한지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 조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40개 대학 의대에 질의서를 보내 10개 대학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5개 의대에선 복지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다고 답했고 2개 의대에선 정원을 확대하는 결정을 하는데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건 없는 대화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원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에 대해선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는 망언을 한다며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불보듯 뻔해졌고 서방과의 갈등 구도 역시 더 깊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5번째 당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단에 오릅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방송 연설을 마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를 외칩니다.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득표율은 무려 87%.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강력한 통치 명분이 필요했던 푸틴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사면임 금지 헌법에 따라 잠시 총리로 내려앉은 기간을 빼더라도 30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 당선은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발리 등 최대 정적들은 의문사하거나 해외로 망명을 떠났고 후보 등록 자체가 불어되기도 했습니다. There could be no any negotiations and nothing with Mr. Putin because he is a killer, he is a gangster, he is the person who brought my country to the war. 높은 득표율은 전쟁 상황 속 서방 국가들에 대한 공포와 불안, 과거 번성했던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때마침 고유가 시국을 맞아 각종 지하 자원을 활용하면서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회복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3차 세계 대전을 언급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все возможн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о я уже говорил, и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강한 통치 명분을 얻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의 대립각은 더 세우고 우크라이나전도 장기화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푸틴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그의 건강뿐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요즘 과일과 채소 너무 비싸죠. 그래서 가공식품으로 눈을 돌려보면 역시 비쌉니다. 정부가 원재료 값이 내린 만큼 가공식품 가격도 내리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식품업계를 상대로 가격이나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이곳 저곳을 살피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예산 5만 원 이내로 장을 봐야 하는 이 주부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찾다 보니 1시간째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또 식비를 또 줄일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지도 못하고 어떤 게 좀 괜찮은지 1+1인지 2배 가까이 오른 사과, 보기도 힘든 배나 귤 가격은 그렇다 쳐도 가공식품 가격 역시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전체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9% 올라 수치상으로 신선식품보다는 낮지만 물가를 대표하는 73개 품목 중 28개의 가격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달 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지만 물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22년과 비교하면 19%나 비쌉니다. 우유도 2년 전보다 16%, 치즈는 36% 높은 수준입니다. 양 같은 거는 뭐 줄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좀 물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지난해 정부 압박에 가격을 내렸던 라면 가격 정도만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 원재료의 국제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7%, 국제 곡물 가격 지수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보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가격 하락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도록 식품업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에 이어 사실상 가격 인하 요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8차례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어젯밤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시차를 두고 잇따라 추돌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1, 2차로에서 먼저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던 중에 뒤이어 달려오던 차량들이 현장을 들이받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담양 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경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춥니다. 그리고 16초 뒤 뒤에서 달려오던 SUV 한 대가 사고를 당한 경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SUV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던 차들에 경고하면서 경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6분쯤 뒤 관광버스 2대가 달려왔고 이를 본 운전자 한 명이 다급하게 휴대전화 불빛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버스는 그대로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5살 아이, 이들을 구조하려던 40대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펠리세이드 기사분이 앞에 가서 라이트로 좀 신호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한 20m 정도 멀리 떨어져서 후라시로 붙이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와서 그냥 받아갖고 다 돌아가신 거죠. 모자가 타고 있던 경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SUV 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이 모두 터져 있습니다. 경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7살 아이와 버스 승객 4명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차가 사고가 난 곳은 곡선 구간으로 날이 저물면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던 중 앞선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어느 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이런 소형 오토바이들 가격이 저렴해서 배달 노동자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요즘 이런 오토바이 하나 몰려면 보험료가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무보험 운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배달 일을 준비 중인 24살 김동빈 씨가 오토바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금액이 휴대폰 거치대와 배달 상자 등 배달을 위한 설비가 다 갖춰진
125cc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50만 원. 피자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이게. 음료수 여기다가 할 수 있고. 의무보험인 오토바이 보험을 들기 위해 보험 가입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인 종합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848만 원, 오토바이 가격의 16배에 달합니다. 사고 시 운전자는 보장하지 않고 상대만 보장해주는 책임 보험료로 계산해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제가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은 배달을 시작하기는 너무 어려울. 김 씨보다 2살 적은 22살의 취재진이 같은 보험에 가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종합보험료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책임보험료는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갓 성인이 된 한 19살 청년은 종합보험료가 2,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종합을 가입하시는 분은 저희 매장에서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코로나 시기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시킨 겁니다. 그 결과 2019년 138%에 달했던 보험사의 손해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66%까지 내려가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위험한 운행에 나서는 겁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오토바이의 차종과 번호 등을 입력하면 보험 정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사실상 무보험 운행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번호판만 등록해서 이륜차로 운행한다 이것만 등록하면 탈 수 있어요.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지우는 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검증 김태윤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들을 돌면서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 같은 고가의 부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비싼 그래픽카드가 있어서 게임을 하기에 좋다라고 홍보한 업소들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흰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3시간 반쯤 지나 차로 돌아옵니다. 가방에 무언가 가득 담긴 듯 아래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모텔에도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퇴실한 직후 업소 사장은 객실을 점검했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님 퇴실하면은 무조건 컴퓨터하고 객실에 뭐 망가진 거 있나 점검해라. 남성이 머문 객실에는 고성능 게임용 PC 2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빌린 객실입니다. 남성은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빼낸 뒤 저가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빼내간 그래픽카드는 개당 60만 원짜리. 이렇게 훔친 부품이 1,0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비싼 그래픽카드가 있어 게임하기 좋다고 홍보한 모텔들을 표적 삼았고 훔친 부품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침입 절도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지 넉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업계 1위인 현대해상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대형 병원의 진단조차 믿지 못한다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는 MBC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모 씨는 막 1살 된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현대해상에 진단금을 신청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어린이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뇌성마비 진단금 2천만 원 특약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왼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알아봐서 이제 세브란스를 가게 됐어요. MRI 촬영을 했는데 병변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현대해상은 진단 결과가 내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뇌성마비를 운동발달 지연이 또래 평균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 지정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다고 적혀 있을 뿐 그런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측에서 억울할 법하죠. 약관에 이제 적혀져 있는 대로 기준만 충족을 하면은 보험금을 이제 지급받으리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약관에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현대해상이 추가 자문을 요구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주 씨의 딸은 2살 되던 지난 2021년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느렸던 겁니다. 이후 2년가량은 현대해상 실손보험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언어재활 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5달 전 돌연 발달 지연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지정병원에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몇 달을 버티다 자문을 받았더니 이 씨의 딸은 치료가 무의미한 영구장애에 해당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현대해상은 영구장애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영구장애일 수 있으니 재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약관엔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제가 보험을 들었던 건데 어린이 종합보험 1위라는 타이틀을 안겨주기 위해서 저는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험사 측이 의료 자문을 요구할 경우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 등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보험금 지급이 끊긴 상태로 몇 년이 될지 모를 싸움을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 뜻대로 자문받았다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이 중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포시 감정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하영 전 김포시장 측이 로비를 받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검찰이 이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한화건설이 관여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감정지구 개발업체로부터 정하영 전 김포시장 측에 5억 원이 넘게 흘러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금 출처는 GK 개발이 미리 챙겨둔 비자금 중 일부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많은 걸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비자금 조성에 한화건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5월 GK 개발은 55억 원을 모 증권사에서 빌렸습니다. 보증은 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건설이 섰습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시행사에게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껴 돈을 내주는 이른바 브릿지론 방식입니다. 그런데 55억 원 중 수억 원이 로비 창구로 쓰인 페이퍼 컴퍼니 DHS 파트너스로 흘러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GK 개발이 DHS 파트너스에 허위로 토지 수용 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 대금을 건네면 DHS 파트너스가 이를 고스란히 현금화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식으로 결국 이 돈이 전 김포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우선 한화건설 실무자들이 이 과정을 모두 알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보증계약엔 GK 개발이 돈을 쓰려면 한화건설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화건설 대출 담당 실무 직원은 시행사 GK 개발 대표와 감정동 사업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 측은 감정동 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해 GK 개발의 요구대로 해준 것뿐이며 적법하게 내부 검토를 거쳐 보증을 섰다고 밝혔습니다. GK 개발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공유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순항 미사일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은 상황에서 도발에 나선 거라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44분부터 38분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소 3발,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방향으로 300km가량 비행한 뒤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3발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전했습니다. 引き続き情報収集、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るとともに、日米韓で緊密に連携をしてまいります。 미사일의 종류 등은 한미가 분석 중인데 KN-25를 비롯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우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그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있는 3월을 기준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략 순항미사일 2발 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과 ICBM 화성 17형 등 6번에 걸쳐 최소 8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는 오늘 포착된 3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대응 차원이면서도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대해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서울서 개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만큼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앞두고 다시 소집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주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이 불거진 아시안컵 이후 처음으로 재소집된 대표팀. 일단 오면서까지 이제 대표팀이 온다는 거에 항상 이제 영광적인 자리고 그리고 항상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선수단 내분 사태. 일부 선수가 전지훈련 기간에 협회 직원과 카드 게임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표팀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태입니다. 선수들과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수선한 상황을 다잡아야 하는 황선홍 감독은 내분 사건의 당사자인 손흥민에게 주장 역할을 계속 맡기기로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장 취재는 계속 갈 거고요.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 공개나 팬 서비스 활동도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손흥민은 팬들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손가락 부위에 붕대를 감지 않은 손흥민은 예전과는 달리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차에 타기 전까지 손을 흔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에서 관중이 난입해서 선수들과 난투극을 벌이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표 라이벌 트라브존스포르와 페네르바체. 원정팀 페네르바체가 먼저 2골을 넣자 그라운드에 홍염이 날아듭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항의도 해보지만 어수선한 채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홈팀 트라브존스포르도 반격에 나서면서 연속골을 넣어 2대2 동점 상황. 그런데 종료 직전 페네르바체가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경기가 끝나고 승리를 축하하는데 흥분한 홈팬들이 난입해서 아수라장이 됐고요. 선수의 보안 요원까지 엉키면서 난투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페네르바체 선수단은 3시간이 지나서야 비밀 통로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구단주가 주심을 가격해 리그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던 튀르키예 리그. 내무장관까지 나서서 무관용 조치를 선언했는데 축구를 축구로만 볼 수는 없는 걸까요? 한화 임종찬의 아슬아슬한 수비 장면인데요. 현재 시범 경기 최다 안타 1위를 달리는 중인데 수비만 좋아지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코스 추위에 이어서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비로 오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한기가 남하하면서 눈으로 바뀌어 오겠습니다. 지상 5km 상공의 찬 공기 흐름도를 보시면 내일 오후에 한 차례 그리고 밤에 또 한 차례 영하 30도를 밑도는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 대신 눈으로 오는 곳이 많아지겠고요. 추위까지 몰고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5mm 안팎, 동쪽 지방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눈으로 올 경우 강원 산지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또 경기 동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는 이미 매우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이 12도, 전주도 12도가 예상됩니다. 절기상 춘분인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